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진규는 의식 없는 상태에서도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들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 기계음, 그리고 누군가의 속삭임이었어요. 에이, 이렇게 쉽게 가시면 곤란한데요, 아버님. 희미하게 들리는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서명까지 다 했잖아요. 고생하셨어요. 그 순간 진규의 무의식 속에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한 이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 한마디로 어떤 반전이 있을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겨울 오후의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어 거실 한편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최진규는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앨범을 펼쳐놓고 있었죠. 77세의 그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한 지 벌써 7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사진 기억나? 진규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아내와 함께 찍은 젊은 시절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아내 순자는 3년 전 세상을 떠났고 이제 이 넓은 집에는 진규 혼자만 남았습니다.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려니 했는데 2년 전부터 시작된 이 기침은 점점 심해져만 갔죠.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말기 폐질환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무리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진규의 하루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언제까지일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왔거든요. 하지만 그는 의연했습니다. 40년 넘게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쌓은 철학이 있었으니까요. 사람은 언젠가 다 떠나는 법이지. 중요한 건 어떻게 정리하고 가느냐는 거야. 진규는 거실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도 통장에 있는 돈도 모두 정리해야 할 숙제들이었죠. 외동아들 정우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된 정우의 아내 윤서진은 겉보기에는 참 괜찮은 며느리 같았어요. 매주 병문안을 오고 진규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서 가져왔거든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몸은 어떠세요? 서진이 문안을 올 때마다 하는 첫마디였습니다. 정중하고 공손했지만 진규는 가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걸 느꼈어요. 마치 계산하는 듯한, 뭔가를 재는 듯한 그런 시선 말이죠. 괜찮다, 괜찮아. 늙으면 원래 이런 거 아니겠니? 진규는 항상 밝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남겨진 시간 속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죠. 진규는 책상 서랍을 열고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사본, 보험 증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모두 담긴 봉투였습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이 집과 적금을 합치면 정우 부부가 새 출발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죠. 정우도 이제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전세살이를 하고 있으니 내가 정리해줘야겠어. 진규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의식이 흐려지기 전에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서진이 또 병문안을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우가 회사 일로 바쁘다며 혼자 왔더군요. 아버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뭔가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걱정이야 늘 있지. 나이 들면 정리할 게 많아서 말이야. 진규가 대답하자 서진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혹시
유언장 같은 거라도 생각하고 계세요? 진규는 잠시 멈췄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진의 표정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아, 그런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그냥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다, 서진아. 사실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겠더라고. 진규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정우랑 상의해서 정리해야지. 그런데 서진이 갑자기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아버님, 정우 오빠는 요즘 너무 바빠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런 일들은 여자가 더 세심하잖아요. 진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배려심이 고마웠거든요. 그래, 그럼 내가 좀 도와줄래? 혼자 하기엔 복잡한 게 많더라고. 그날 저녁 진규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짐을 덜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연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창밖으로 겨울밤에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진규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생각했어요. 사람이 늙으면 마음이 작아지는 법이지. 이제 남은 건 애들한테 짐 되지 않는 것뿐이야. 일주일 후 진규는 서진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 안에서 중년의 법무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최진규 선생님, 전 재산을 아드님 부부 공동 명의로 이전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진규가 고개를 끄덕이자 옆에 앉은 서진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참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시아버지의 결정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갑자기 결정하셔도?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진규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의식이 흐려지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괜찮다. 어차피 내가 가면 너희 것이 될 텐데 미리 정리해 주는 게 낫지. 진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40년 넘게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온 그였기에 이번 결정도 확신에 찬 것이었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이집 명의 이전 서류, 예금 계좌 승계 서류, 그리고 유언장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우는 어디 갔습니까? 법무사가 물었어요. 원래는 아들도 함께 와야 하는 자리였거든요.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못 왔어요. 대신 제가 위임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서진이 미리 준비해온 위임장을 꺼냈습니다. 정우의 서명과 도장이 찍힌 깔끔한 서류였어요. 진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직접 오지 않은 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서진의 말이 맞았어요. 정우는 요즘 승진을 앞두고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서명해 드릴게요. 진규가 펜을 들었을 때 서진이 그의 손을 살짝 덮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빠랑 저 아버님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순간 진규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받았거든요. 고맙다, 서진아.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면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기쁨이야. 서명이 끝나고 나자 서진이 진규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너무 피곤하셨을 거예요.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진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됐구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재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버님, 저녁은 뭘 드실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서진이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헌신적인 며느리였어요. 진규가 아플 때마다 병문안을 왔고 집안일도 도와주었거든요. 괜찮다, 서진아. 넌 정우 챙기느라 바쁠 텐데. 진규가 사양하자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이 더 중요하죠. 오빠는 제가 따로 챙기면 되니까요. 그날 저녁 서진이 만들어준 미역국을 먹으면서 진규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었는데 이렇게 누군가 챙겨주니까 고마웠어요. 아버님, 약은 챙겨 드세요. 병원에서 꼬박꼬박 드시라고 했잖아요. 서진이 물컵과 함께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진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삼켰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몸이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어지럼증도 심해졌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서진아, 나 좀 이상한 것 같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진규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119, 119 불러줘. 진규가 간신히 말했을 때 서진이 재빨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119인가요? 저희 시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진규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그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따라갔어요.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아버님.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심정지 상태입니다. 즉시 심폐소생술 시행하겠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서진은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며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네, 빨리 와주세요. 1시간 후 정우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서진아, 아버지 상태는 어때?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진규는 의식 없는 상태에서도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들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 기계음, 그리고 누군가의 속삭임이었어요. 에이, 이렇게 쉽게 가시면 곤란한데요, 아버님. 희미하게 들리는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서명까지 다 했잖아요. 고생하셨어요. 그 순간 진규의 무의식 속에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고 중환자실의 모니터는 여전히 불규칙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진규는 또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열흘 후 중환자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료진도 놀랄 정도로 진규의 생체 신호가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담당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차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정도 상태에서 회복될 확률은 거의 없었는데. 진규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부신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고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꽂혀 있었어요.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정신은 놀랄 만큼 맑았습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아버님, 정신 차리셨어요? 간병인 이모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친근한 얼굴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빨리 불러드릴게요. 의사가 와서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신기하네요. 뇌 기능도 정상이고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며칠 더 지켜본 후에 일반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진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기는 힘들었지만
주변 상황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의식을 잃었을 때 들었던 희미한 목소리 말이에요. 에이, 이렇게 쉽게 가시면 곤란한데요, 아버님. 그때는 꿈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였던 것 같은데. 아니, 분명히 서진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며칠 후, 진규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정우와 서진이 병문안을 왔을 때 진규는 그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우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너무 놀랐어요. 정말 무서웠다니까요. 서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규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살아났나 보다. 진규가 말하자 서진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몸 조심하세요. 저희가 더 잘 챙겨드릴게요. 그날 밤 간병인 이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무슨 일인가? 사실은 며느님이 어르신 쓰러지신 날 좀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간병인 이모가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규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상한 행동이라니? 중환자실 앞에서 친구분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것도 웃으면서요.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아버님이 위험한 상황인데 진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고요? 그것도 자신이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뭔가 올리시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인가 페이스북인가. 간병인 이모가 덧붙였습니다. 제가 우연히 봤는데 드디어 끝났다 이런 글이었어요. 진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끝났다는 건지, 그리고 왜 자신이 죽을 뻔한 상황을 기뻐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모, 확실한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봤어요. 사진도 여러 장 찍으시고 참 이상했어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울거나 걱정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날 밤 진규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혹시 서진이 자신의 죽음을 바랐던 건 아닐까? 재산 때문일까? 다음 날 진규는 간병인 이모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모, 혹시 그 사진 아직도 인터넷에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며느님 페이스북을 찾아볼게요. 간병인 이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르신, 사진이 있긴 한데 글은 삭제된 것 같아요. 하지만 사진은 그대로 있네요. 진규는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서진이 친구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마치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언제 올라온 거예요? 어르신이 쓰러지신 바로 그날 밤이에요. 댓글도 몇 개 있었는데 축하해, 고생했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진규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며느리와 실제 며느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모,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요. 네, 물론이죠. 하지만 어르신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해요. 그날부터 진규는 서진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병문안을 올 때마다 관찰했어요. 친절한 말투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찾으려고 했죠.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서진이 혼자 병문안을 왔는데 진규가 잠든 척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녀가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아직 살아있어. 진짜 끈질기더라. 의사가 기적이라고 하던데. 아니, 우리한테는 재앙이지. 이미 다 정리했는데. 진규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재앙이라고요? 자신이 살아난 게 재앙이라는 건가요? 유 원장은 어떻게 해? 아, 그래. 빨리 찾아야겠다. 혹시나 마음 바뀌면 곤란하니까. 전화가 끝나고 서진이 다가왔습니다. 진규는 여전히 잠든 척했어요. 아버님, 빨리 나으세요. 걱정이에요.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규는 알았어요. 그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걸 말이죠. 서진이 떠나고 나서 진규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뛰고 있었지만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더군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가족이더군. 진규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았어요. 40년 넘게 교단에서 단련된 그의 판단력은 여전히 살아있었거든요.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규는 집에서 조용히 회복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서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로는 모든 게 달라 보였거든요. 그녀가 보내는 문자 메시지, 전화 목소리, 심지어 가져다 주는 음식까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버님, 몸은 어떠세요? 오늘 병원 검사 결과 나왔죠? 서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이제 진규에게는 가면 쓴 소리로 들렸어요. 괜찮다. 의사가 집에서 쉬라고 하더구나. 진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럼 다행이에요. 아, 그런데 아버님. 혹시 중요한 서류들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만약에 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찾을 수 있게요. 진규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군요. 서류라니? 무슨 서류 말이냐? 아, 유 원장이요. 지난번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신 거 있잖아요. 원본은 어디에 두셨는지. 아, 그거 말이냐? 금고에 넣어뒀는데 뭐하러 물어보니? 진규가 일부러 무덤덤하게 물었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오빠가 걱정하더라고요. 아버님 몸이 안 좋으시니까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진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요. 서진이 노리는 건 유 원장이었습니다. 자신이 죽기를 기다렸다가 재산을 가져가려는 거였죠. 그날 밤 진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고 위치를 옮기고 비밀번호도 바꾸기로 한 거예요.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거든요. 새벽 2시 진규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벽 뒤편에 숨겨진 금고를 열고 유 원장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들여다보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뿌듯했던 내용이 이제는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이걸 왜 그 여자한테 주려고 했을까? 진규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유 원장은 여전히 자신의 손에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예상대로 서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우도 함께였어요. 아버지, 얼굴색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응, 집에 있으니까 편하다. 진규가 대답하자 서진이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혹시 집 금고 비밀번호 알려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응급 상황? 정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진아? 아니, 만약에 아버님이 또 쓰러지시면 중요한 서류들 찾아야 할 수도 있잖아. 병원비도 내야 하고.
진규는 그들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모든 계획은 서진 혼자 세운 것 같았거든요. 금고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 1947년 3월 15일. 진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비밀번호를 바꿔놨거든요. 아, 네. 알겠어요. 서진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후 진규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 제자 중에 변호사가 된 정혜수에게였어요. 20년 전 졸업한 후로 연락이 끊어졌지만 이럴 때일수록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혜수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수야,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하다.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선생님. 언제든지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고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 수 있겠니? 이틀 후 밤 10시 정혜수가 진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어요. 학창 시절부터 믿음직스러웠던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신뢰할 만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많이 야위셨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 진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내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불렀다. 진규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갑작스러운 쓰러짐, 중환자실에서의 기적적인 회복, 그리고 서진의 배신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이런, 정말 충격적이네요. 정혜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유언장은 어디에 있으세요? 여기 있다. 진규가 서재에서 유언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내가 보관해 줄 수 있겠니? 더 이상 집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물론이죠, 선생님. 제 사무실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유언장 내용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진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다. 좀 더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겠어. 알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혜수가 떠나고 나서 진규는 훨씬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유언장은 안전한 곳에 있었고 서진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거였거든요. 며칠 후 예상대로 서진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금고가 안 열려요. 혹시 비밀번호를 바꾸셨나요? 그럴 리가 있나? 내 생일이라고 했는데. 진규가 일부러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947년 3월 15일 맞죠? 근데 계속 안 되네요. 이상하네. 나도 한번 해볼까? 진규가 일어나 금고 앞에 섰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일부러 틀린 번호를 누르는 척 했어요. 정말 안 되네. 이상하다. 병원에 있는 동안 누가 만졌나?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유언장은 어떻게 하죠? 천천히 생각해보자. 급할 게 뭐 있니? 내가 당장 죽을 건 아니잖아. 진규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정우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규는 방문 틈으로 그 대화를 엿들었어요. 오빠, 큰일 났어. 금고가 안 열려. 유언장 찾을 수가 없어. 뭐,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 아버님도 비밀번호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혹시 치매 기운이 있으신 건 아닐까? 진규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거군요. 하지만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어요. 이제 서진이 무슨 짓을 하든 유언장만큼은 안전했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다정한 며느리 행세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규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유 원장의 행방을 계속 추궁했죠. 아버님, 정말 금고 비밀번호 기억 안 나세요? 서진이 또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진규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간병인 박순자 이모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퇴원 후 진규의 건강 관리를 위해 고용한 간병인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성실한 분이었죠.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순자 이모가 물컵과 약을 가져왔습니다. 서진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이모,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순자 이모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진을 따라 나갔습니다. 진규는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정확히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진이 뭔가 협박하는 듯한 톤으로 말하는 건 확실했습니다. 30분 후 순자 이모가 돌아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르신, 제가 죄송합니다. 집안 사정으로 그만두어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진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순자 이모는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서진이 다시 들어와서 말했어요. 아버님, 간병인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요. 저희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제가 더 자주 와서 돌봐드릴게요. 진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진이 순자 이모를 협박해서 내쫓은 거였죠. 아마 유 원장을 찾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진규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지내기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서진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밤 11시경 진규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집안에서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니 서진이 손전등을 켜고 서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냐? 진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진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아, 아버님. 깨우려고 했는데 너무 깊이 주무시는 것 같아서 혹시 중요한 서류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있었어요. 밤중에 몰래? 낮에는 아버님이 계셔서 불편하실까 봐요. 서진의 변명은 어색했습니다. 진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서진아, 솔직히 말해봐. 내가 찾는 게 뭐냐?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유 원장 말이야. 그거 찾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맞아요. 유 원장 어디에 있어요? 아버님이 숨기고 계시는 거죠? 왜 그렇게 급하게 찾으려고 하는 거냐? 당연하죠. 저희 것이니까요. 아버님이 이미 다 넘겨주신 거잖아요. 진규는 서진의 민낯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거였죠. 내 것이라고? 내가 언제 내 것이라고 했나? 법무사 앞에서 서명하셨잖아요. 이미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그건 명의 이전이고 유 원장은 별개다. 서진이 당황했습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했던 거였죠. 그럼 유 원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법에 따라 처리되겠지. 하지만 유 원장이 있으면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그날 밤 이후로 서진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예의를 차리지도 않았고 노골적으로 진규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진규가 갑자기 고열이 났습니다. 몸이 떨리고 호흡도 가빠졌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서진아, 병원에 가야겠다. 진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냉정했어요. 아버님,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집에서 좀 더 쉬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열이 너무 높아. 약 먹고 쉬세요. 괜찮을 거예요. 서진은 진규의 호소를 무시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진규는 더욱 악화된 상태였어요. 아버지, 얼굴이 왜 이래요? 병원에 가야겠는데요? 오빠 병원비가. 서진이 정우를 말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아픈데 돈이 문제야? 정우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끝까지 버텼어요. 오빠, 우리 형편 생각해봐. 이미 간병비만으로도 얼마나 많이 나갔는데. 솔직히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려워. 정우는 갈등했습니다. 아버지를 병원에 보내고 싶었지만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들의 경제 사정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결국 정우가 진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서진이 많이 힘들어해요. 솔직히 병원비도 저희가 감당하긴 버겁고요. 전화 뒤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래서 돈 많은 늙은이들이 무섭다니까.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니 참. 그 순간 진규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완전히 버려졌다는 걸 말이에요. 아들마저도 아내 편을 들고 있었거든요. 알겠다. 집에서 쉬겠다. 진규는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진규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평생 믿었던 가족이 자신을 이렇게 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냐? 진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나도 각오하고 나가겠다. 그날 밤 진규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유언장을 완전히 바꿔서 이들이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상황을 버텨내야 했어요. 건강을 회복하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했거든요. 진규는 남은 힘을 모아 버텨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진규의 고열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혼자서 물을 마시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병원에 가는 걸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정우에게 연락하는 것도 막았죠. 아버님, 오빠는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요. 괜히 걱정시키지 말아요. 서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진규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건가 싶었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채로 쓸쓸하게 말이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진규는 간신히 힘을 모아 정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약해진 상태였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왜 이래요? 어디 아프세요? 정혜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수야, 좀 위험한 상황이다. 혹시 시간 되면 내일 저녁에 올 수 있겠니?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아니다. 내일 10시 이후에 와라. 그때는 아무도 없을 거야. 다음 날 저녁 10시 정혜수가 진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진규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며칠 사이에 확연히 야위어 있었거든요.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장 병원에 가셔야겠는데요? 아니다, 혜수야. 앉아라. 내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진규는 간신히 일어나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규는 지난 며칠간 일어난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서진이 간병인을 내쫓은 것, 밤중에 몰래 집을 뒤진 것, 병원비가 아깝다며 치료를 거부한 것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이런, 정말 충격적이네요. 며느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혜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수야, 유 원장을 다시 써야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어. 당연하죠, 선생님. 지금 당장 새로운 유 원장을 작성하시겠어요? 진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물려줘야 할지 모르겠다. 정우는 서진에게 휘둘리고 있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진규는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돌봐준 이웃집 할머니의 손녀 말이에요. 김미영이라는 이름의 그 아가씨는 지금 30대 중반이 되어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미영이한테 주면 어떨까? 진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어릴 적 나를 돌봐준 분의 손녀야. 지금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하는데 참 착한 아이더라고. 진규는 미영이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이웃집에서 밥을 먹곤 했었죠. 미영이의 할머니는 진규를 친손자처럼 돌봐주셨고 미영이도 어릴 때부터 진규를 할아버지처럼 따랐어요. 좋은 선택이네요. 그럼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시겠어요? 그래, 지금 당장 하자. 정혜수가 노트북을 꺼내 유언장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진규는 모든 재산을 김미영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새로 썼어요. 집, 예금, 모든 것을 말이죠. 선생님, 혹시 아드님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건가요? 진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정우는 자신의 아들이었거든요. 정우한테는 작은 예금 하나만 남겨두자. 아무것도 안 주면 섭섭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나고 정혜수가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안전한 곳에 보관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며느리분이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뭔가 대비책이 있어야겠는데. 제가 그 법무사분께 연락드려 볼게요. 상황을 설명하고 혹시 문의가 들어와도 함부로 정보를 주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수가 떠나고 나서 진규는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됐거든요. 혈연 관계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후 예상대로 서진이 수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유언장 사본을 요구한 거였죠. 여보세요. 혹시 최진규 씨 유언장 사본 받을 수 있을까요? 며느리인데 응급 상황이 생겨서. 하지만 법무사는 정혜수의 미리 부탁을 받고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당사자의 직접적인 요청이 아니면 사본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직접 전화드리면 되는 거죠? 네, 그래야 합니다. 서진은 곧바로 진규에게 왔습니다. 아버님,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 좀 걸어주세요. 유언장 사본이 필요해요. 왜 갑자기? 만약에 또 응급 상황이 생기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진규는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어요. 최진규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유언장 공증이 무효화되었습니다. 무효화? 무슨 말인가? 공증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공증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규는 정혜수가 미리 조치를 취한 걸 깨달았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지금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아버님, 그럼 새로 유언장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구나. 하지만 지금은 몸이 안 좋아서 나중에 생각해 봐야겠다. 서진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거였거든요. 더군다나 진규가 언제 마음을 바꿀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정우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유 원장이 무효가 됐다고 해. 뭐, 어떻게 된 거야?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나 뭐라나. 아무튼 다시 써야 한대. 정우도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아버님을 설득해야 해. 빨리 새로 쓰시도록. 하지만 진규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계속 미뤘거든요. 서진은 점점 초조해졌고 진규에 대한 태도도 더욱 노골적으로 나빠졌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진규는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지만 서진과 정우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어요. 그들은 유 원장 제작성을 계속 요구했고 진규가 미룰 때마다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법무사 선생님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정우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몸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말이야. 진규는 여전히 핑계를 댔어요. 그런데 서진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마음이 바뀌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유 원장 안 쓰려고 일부러 미루는 거죠? 우리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진규는 서진의 험악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마음이 바뀌었어. 정우와 서진이 동시에 얼굴색이 변했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라고? 내가 죽어가는데 중환자실 앞에서 웃으며 사진 찍은 게 갑자기냐? 진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이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인터넷에 드디어 끝났다고 올린 것도 기억 안 나나? 내가 죽기를 그렇게 바랐냐? 정우가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서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서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진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버님이 오해하고 계세요. 그건 오해? 그럼 간병인을 협박해서 내쫓은 것도 오해냐? 병원비가 아깝다고 치료를 거부한 것도? 정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진이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서진아, 정말이야? 서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나는 그냥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까. 형편이 어렵다고 아버지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정우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끝까지 자신을 변호했어요. 오빠도 병원비 부담스럽다고 했잖아. 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 정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방치할 생각은 없었어요. 진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내 아내가 나한테 한 짓들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아버지, 정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관리했어요. 관리 문제가 아니야. 마음의 문제지. 진규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서진이 갑자기 발악했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명의 이전도 다 해드렸는데 이제 와서 배신하시는 거예요? 배신?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고? 진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아버님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는데. 희생? 내 죽음을 기다리는 게 희생이냐? 그때 정우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병문안도 열심히 했고 간병도 했잖아요. 진규는 아들의 말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정우야, 내 아내가 내가 아플 때 뭐라고 했는지 아냐?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고 했어.
그게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할 말이냐?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리고 넌 내가 죽어가는데도 병원비가 부담된다고 했지. 그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할 말이냐? 아버지, 그건 변명하지 마라. 이미 다 늦었어. 진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이 다시 울면서 매달렸어요.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용서? 내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내가 직접 들었고 봤어. 진규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정우가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유원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맘대로 하겠다. 피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서진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명의 이전도 해드렸는데. 그건 내가 바보였던 거지. 너희 본성을 몰랐으니까. 아버님, 너무하세요. 법적으로도 우리가 권리가 있어요. 법적 권리? 그럼 법정에서 보자고. 진규가 냉소했습니다. 정우가 서진을 말렸어요. 서진아, 그만해. 더 이상 말하지 마.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야, 오빠.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그 순간 진규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가라. 더 이상 내 집에 오지 마라. 진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우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진규는 돌아서 버렸어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진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관계가 끝났다는 걸 확실히 했거든요. 그날 밤 진규는 정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수야, 이제 정말로 끝났다. 유언장대로 진행해줘. 선생님 힘드셨겠어요. 아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해. 이제 진짜 가족을 만날 차례야. 며칠 후 진규는 김미영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미영아, 할아버지가 내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연락했다. 시간 되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진규는 마침내 진짜 가족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보다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걸 증명할 시간이 온 거였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와서 진규의 집 마당에는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건강도 많이 회복됐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진규의 곁에는 김미영과 그녀의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미영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3번씩 진규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집안일을 도와주었어요. 덕분에 좋다. 미영아,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 진규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미영의 6살 딸 서연이가 진규의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토끼가 왜 울고 있어요? 토끼가 가족과 헤어져서 슬픈가 보다. 하지만 곧 새로운 가족을 만날 거야. 진규가 다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다시 행복해지겠네요. 할아버지처럼요. 진규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낸 것 같았거든요. 정말로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해진 거였죠.
미영의 남편 준호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직장에서 돌아오면 진규와 장기를 두거나 옛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준호의 모습에서 진규는 진짜 가족의 모습을 봤어요. 혈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우와 서진이었어요. 6개월 만에 보는 그들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진규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규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알겠지만 이미 늦었다. 아버지, 사실은 정우가 머뭇거렸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투자에 실패해서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진규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왔다는 거냐?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집도 잃을 위기에 있어요. 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 아니라는 걸 진규는 알고 있었어요. 또다시 자신을 이용하려는 거였죠. 내가 왜 너희를 도와줘야 하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말이야. 아버지, 그런 적 없어요. 정말 오해예요. 정우가 변명했습니다. 오해라고? 그럼 중환자실 앞에서 웃으며 사진 찍은 것도 오해냐? 병원비가 아깝다고 치료를 거부한 것도? 서진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아버님,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시아버지 죽음을 기뻐했다고? 진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미영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그녀는 조용히 서연이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가 미영을 보고 놀랐어요. 아버지, 이분은 누구세요? 내 딸이다. 진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이라고요? 아버지, 저희가 아들인데. 피로만 이어진 관계는 가족이 아니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가 진짜 가족이지. 서진이 미영을 노려봤어요. 당신이 아버님을 꼬신 거죠? 재산 때문에? 미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버님은 저희에게 가족이에요. 재산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입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친자식인데. 서진이 흥분했습니다. 진규가 일어섰어요. 서진아, 친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냐? 아버님, 나는 이미 결정했다. 내 재산은 모두 미영이와 그 가족에게 물려줄 거야. 정우와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그럼 저희는?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잖아. 명의 이전으로 집도 받았고. 하지만 그건 다 잃었어요. 투자 실패로. 그건 너희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진규는 냉정했습니다. 서진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너희가 스스로 버린 거야. 그들이 떠나고 나서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오히려 속이 시원해. 진규는 정말로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친아들인데. 미영아,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 난 이제 내 진짜 가족과 함께 산다. 그날 저녁 진규는 미영의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연이가 그의 옆에 앉아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할아버지, 내일도 같이 그림 그릴까요? 서연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더 예쁜 그림을 그려보자. 진규가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께 진짜 가족이 되어 드릴게요. 평생 모시겠습니다.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내 인생이 다시 빛이 났어. 그날 밤 진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몇 년 후 진규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임종을 지킨 건 미영의 가족들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한 손길과 사랑을 받으며 떠날 수 있었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정우와 서진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이미 남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진규의 진짜 가족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미영의 가족들이었거든요. 햇살이 들어오는 장례식장에서 서연이가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 그림을 놓았습니다. 함께 그렸던 무지개 그림이었어요. 그 무지개처럼 진규의 마지막 인생은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진규의 마지막 교훈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실화 사연 어떠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사연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구독자님께 감사할 일과 감동의 시간들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